또한 사이드는 동양이 서양인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는 대상으로 열등한 동양이 존재하기에 우월한 서양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서양인들은 동양인들이 열등하며 무능하고 게으르다고 생각하며 자신들보다 두뇌나 신체 면에서 열등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문화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한꺼번에 동양이란 단어로 포함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쇠퇴하고 비참한 동양을 식민자함으로써 동양을 구출해내었다고 주장해 자신들의 식민지화를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서양이 바라보는 동양에 대한 시각은 이제 동양에서도 존재합니다.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에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주장했습니다. 첫째는 오리엔탈리즘은 유럽의 정치적 목적, 즉 유럽의 비서구 세계에 대한 정복과 지배를 정당화했습니다. 유럽 도서관에 있는 한 서가의 책이 인도와 아랍에 존재하는 모든 문학을 합친 것보다 더 훌륭하다고 말하는 오만한 발언처럼 서양인은 동양 사회와 문화를 저평가하여 서구의 개입을 당연시했습니다. 합리적이거나 순진무구한 동양인은 잔인한 물질 세계를 통치하거나 변화를 추진할 능력이 없고 따라서 아버지와 같은 서구의 도움으로만 진보와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둘째, 오리엔탈리즘은 서구가 자기 이미지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동양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서구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본디 정체성의 구성은 반대쪽 타자의 창출과 관련되는 법이기 때문에 서양이 우수하면 동양은 열등하고 동양이 후진적이고 비합리적이면 서양은 진보적이고 합리적이 되었습니다. 동양인이 나약한 여성과 미숙한 어린애라면 서구인은 그들을 돌보는 강한 가부장적 성인 남성이었습니다. 이는 백색 피부의 우수한 인종이 열등한 유세계를 가르쳐서 문명세계로 이끈다는 제국주의의 논리로 작동했습니다. 세 번째,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을 거짓으로 기술했습니다. 동양은 동양이고 서양은 서양이니 그들은 영원히 만날 수 없네라는 영국 시인 키플링의 시가 시사하듯 서구는 열등한 동양을 강조하여 본질적인 것으로 영구불변의 것으로 박제했습니다. 동양인은 본래 부정적이며 늘 그렇기 때문에 둘의 간격은 좁혀질 수 없었습니다. 수동적인 동양은 과학과 상업 분야 등 인류 진화의 주류에서도 고립된 변화의 무풍지대였습니다. 광대한 비서구 세계를 단일한 불변의 동양으로 왜곡한 오리엔탈리즘은 영화, TV, 사진, 그림, 광고, 문학, 학술서적, 신문과 잡지 등 모든 매개로 반복적으로 재현되었습니다.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을 쓴 목적이 서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받는 아랍과 제3세계를 방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이 제국주의의 정당화에 이용되었다고 밝힌 사이드의 통찰은 탈식민주의 연구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오리엔탈리즘은 비서구인의 연구활동, 하층민의 경험을 담은 역사소설, 페미니스트와 같은 마이너리티의 소수자의 담론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식민지가 거의 사라진 오늘날에도 비서구인들을 저주받은 자들로 여기는 서구의 편견은 잔존합니다. 무슬림은 여전히 잔인한 테러리스트로 인식되고 인도는 늘 역동성이 부족한 신비한 나라이며 일본은 가라데와 동일시합니다. 사실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비판은 많지만 그것을 전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사이드의 말처럼 되돌릴 수 없는 경계를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어떤 사회가 다른 사회보다 우수하다고 믿는 건 누가 누구보다 행복하다는 주장처럼 어리석습니다. 글로벌화의 사람들의 교류와 이동이 활발해진 오늘날 서양이 지배적 위치를 탈중심화하고 비서구적 사회계를 응시하며 오리엔탈리즘을 경계할 필요성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동양학은 학자들 사이에서 사이드에 대한 많은 전문적 개인적 비판을 일으켰습니다. 알베르트 후라니, 로버트 그레이엄 오원, 니키 캐디, 버나드 루이스, 카난 마키아와 같은 전통적인 동양학자들은 동양학이 그들의 지적 정직성과 동양학 학문의 질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를 겪었습니다. 역사학자 캐디는 사이디의 동양학 분야에 대한 비판적 작업이 사이디가 전혀 의미한 것이 아니겠지만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단어를 일반화된 욕설로 받아들이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에서 영국계 미국 동양학자 버나드 루이스를 객관적이고 자유로운 학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주제만 선전하는 어용학자의 완벽한 예라고 설명했습니다. 루이스는 사이드가 중동에 관한 과학적 아랍 연구를 정치화하고 동양학자의 학문적 발견을 비판하지 않으며 자신의 편견을 자유롭게 표현한다고 비난하며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가혹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사이드는 루이스가 유럽의 무슬림 발견에서 자신의 논문에 대해 서양의 다른 사회에 대한 지식탐구는 무관심한 호기심을 보이는 점에서 독특하며 무슬림은 유럽에 대한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응답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루이스는 유럽에 대한 지식이 진정한 지식이 된 유일하게 허용되는 기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학문적 공정성의 출현은 열렬한 반이슬람, 반아랍, 지오니스트, 냉전 십자군에 대한 학문적 권위자로서 루이스 역할의 일부였습니다. 게다가 사이드는 1995년판 책의 후기에서 루이스가 오리엔탈리즘 초판을 비판한 것에 답했습니다. 학계에서 오리엔탈리즘은 식민지 이후 연구와 기초 텍스트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지식인 테리 이글턴은 이 책의 중심 진실은 동양의 평화적 이미지와 제국주의의 영토 침범이 역사적으로 함께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이드의 지지자와 비판자 모두 인문학 학문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의 변혁적 영향을 인정했습니다. 비판자들은 이 주장이 학자들에게 지적으로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는 반면 지지자들은 이 주장이 지적으로 해방적이라고 말했습니다.